Ariel, listen to me. 바닷속 동심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아쿠아리움. 뒤뚱뒤뚱 귀여운 펭귄부터 뾰족한 이빨로 등골 오싹하게 만드는 상어까지 바닷속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이곳에 수학 원리가 숨어 있다. 두근두근 설레는 바닷속 여행. 아쿠아리움에 숨어 있는 수학 원리를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수학과 여행이 만났다. 매스 투어 스물 수학 찾기. 수학 찾아야지. 오늘도 수학을 찾아봅시다. 뭐 열심히 찾아봐야죠. 네. 자, 여행하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도 찾아내고 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수학 흥미를 여기까지 쫙 끌어올리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표근 씨, 요즘에 더워요. 너무 더워요. 덥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 메스 투어를 하려고 막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설레서 후후 가야지 하고 막 가방 싸고 신발 신고 딱 문 쫙 열면은 막 뜨거운 공기가 확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러고 다시 삐 닫고. 네. 이게 근데 이런 날씨에도 이게 메스 투어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덥다 보면 뭐 짜증도 나고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누굽니까? 수다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특별히 이 더위에 짜증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메스 투어. 자, 이 계절에 정말 잘 어울리는 메스 투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 함께 해주실 김세식 선생님, 김미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오늘 정말 여러분들 보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시원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 오늘의 메스 투어는요, 바로 아쿠아리움입니다. 아쿠아리움! 와우! 아쿠아리움 그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언더 더 씨, 언더 더 씨. 네, 저희가 요렇게 아이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냥 뭐 시원한 청량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메스 투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계절엔 정말 잘 어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네, 그렇죠. 일단 볼거리가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물고기 종류도 많고 또 수족관의 설계, 또 사육사,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야기거리가 쫙 펼쳐질 수 있고요. 진짜 그러네. 많겠다. 예. 네, 당연히 그 안에 수학도 많이 있겠죠. 사실 아쿠아리움은요, 네. 아이들 질문이 많아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뭐 저물에 진짜 바닷물이 아빠? 뭐 상어가 사육사나 다른 동 물고기들 안 잡아먹어? 맞아. 뭐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이거는 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사실 어른들도 궁금하죠. 근데 아이와 함께 이렇게 답을 찾아보면서 지식도 쌓고 수학적 사고력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메스 투어 장소입니다. 네, 이게 좀 이게 제가 지난주부터 지켜보니까 우리 김세익 선생님이 이렇게 좀 그 밀당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우 답이 뭐야 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또 재주가 있으신데 어차피 오늘 우리 수다학에서 다 밝혀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기대됩니다. 온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메스 투어입니다. 이 계절에 정말 잘 어울리는 아쿠아리움 투어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에서 즐기는 바닷속 여행. 알록달록 개성 만점 친구들이 반겨주는 이곳 아쿠아리움.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바닷속 세상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수족관부터 상상 속에서나 만나봤을 법한 신비로운 수족관까지 무엇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쿠아리움을 둘러보면서 혹시 못 보고 지나친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걱정은 그만! 이곳은 입구부터 출구까지 모든 테마를 둘러볼 수 있도록 동선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숨어있는 수학 원리, 바로 페아노 곡선입니다. 페아노 곡선은 여러 정사각형의 중심을 선분으로 연결할 때 서로 만나는 지점이 없는 연속 곡선을 말하는데요. 흔히 공간을 채우는 곡선이라고 합니다. 말로만 설명할 수다학이 아니죠? 확인 들어갑니다.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오직 직진! 직진만으로 볼 수 있는 테마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 결과 겹치는 곳 없이 모든 테마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동 동선은 짧지만 볼거리는 많은 곳이 아쿠아리움인데요. 여기에도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원기둥. 원기둥 모양의 수조를 중간에 배치하면서 이동 동선을 최소화한 건데요. 왜 하필 원기둥일까요?
부피가 같은 정삼각기둥, 정사각기둥보다 원기둥의 둘레가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각 기둥의 둘레는 밑면을 이용해 구할 수 있는데요. 밑면의 모양은 각각 삼각형, 사각형, 원. 이 도형의 둘레가 바로 각 기둥의 둘레가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도형의 한 변의 길이와 원의 반지름인데요. 이때 필요한 게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모든 기둥의 밑넓이가 100제곱센티미터일 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약 15.2cm, 정사각형은 10cm입니다. 그리고 원의 반지름은 약 5.64cm인데요. 따라서 각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원기둥의 둘레가 가장 짧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돌발 퀴즈! 높이가 같은 여러 각기둥 중 원기둥과 같은 부피를 가지는 입체 도형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정말 그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해지는 그런 풍경인데 네. 집중하다 보면은 네. 중간중간에 퀴즈 나온다는 걸 깜빡깜빡해요. 네, 시원했는데 그 부분에서 자꾸 더워집니다. 그래요. 네. 일단 얘기부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좀 헷갈리는데 원기둥하고 같은 부피를 가진 각기둥. 각기둥. 자, 퀴즈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틀리는 건 좋은데 틀려도 좀 뭔가 있어 보이게 틀리고 싶습니다. 계속 이렇게 각기둥 아니 이런 소리만 하다 아니 틀리니까. 있어 보이게 틀려봐요 그럼 어떻게 뭐 무슨 기둥? I don't know. 있어 보이네. 그래요. 영어라도. 네, 요거는 이게 용어도 그렇고 좀 어렵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모든 각기둥이에요. 모든 아, 각기둥. 이거 또 함정이었네 그러면은. 부피는 네.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높이 그리고 밑넓이만 같으면 되잖아요. 근데 원기둥은 이렇게 삼각기둥이나 사각기둥, 오각기둥 이렇게 밑넓이를 같게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게 잘라요. 네. 그리고 이것을 엇갈려서 붙이면 아, 네, 직육면체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네, 붙이면. 네. 근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사실 입체를 자르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면으로 원을 잘라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원을 8등분, 또 16등분, 32등분 이렇게 계속 무한히 잘라서 붙이면 점점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까워져요. 그러겠네요. 네. 피자를 이렇게 그렇죠. 반대로 계속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붙인다는 붙여나가는 거죠. 거죠. 점점 작은 피자 조각으로 이렇게 그렇죠. 나가지고 붙여나가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사실 부피 개념이긴 한데요. 네. 도형이나 또는 원의 넓이 같은 수학의 다른 영역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네. 또 문제 해결력, 뭐 수학의 트럭 능력 이런 것들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사실 뭐 직사각형이라고 했지만 네. 사실 완전한 직사각형은 아니에요. 맞아요. 아무리 잘게 잘라두고 끝 부분이 약간의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초등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켜주려고 그런 방법을 쓰는 거고요. 네. 고등학교에서라면 굳이 부채꼴을 사용하지 않고요. 사실은 이제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원의 넓이에 대한 근사값도 구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뭐 고학년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네. 어릴 때 풀던 방법과 조금 다른 방법이네. 뭐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또 흥미가 생길 수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생각 많이 하는 문제, 사고력 문제들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명쾌하게 예. 학부모님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예, 환상의 카리스마. 역시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게 원기둥 부피나 뭐 직육면체 부피나 이렇게 같으면 네. 사실 직육면체로 설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기둥으로 만드는 게 왠지 더 힘들 것 같은데. 근데 통행로 한가운데 이렇게 원기둥 대신 직육면체를 만든다. 그럼 우리 지나다가 이렇게 모서리 때문에 안전사고.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죠. 그러네. 또 이제 시야가 가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적의 모양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동선이 이렇게 엉켜 있다 보면 사실 갔던 곳 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또 내려와야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처음 설계 단계부터 동선을 고려한 배치를 해야 된다. 네. 이게 또 이제 이런 동선 배치 이게 이 수학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수학적 설계. 네. 동선 배치. 야. 그리고 영상 속에서는 우리 페아노 곡선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네네. 사실 한붓 그리기로도 가능합니다, 설명이. 한붓 그리기. 네, 한붓 그리기는 우리가 가야 할 그런 위치들을 점으로 찍어요. 그리고 이렇게 직선으로 선을 연결하는 건데요. 네네네. 이때 연필을 떼지 않고 한 번에 네. 그리고 갔던 길 두 번 가지 않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네. 한 점에서 나오는 그런 선들의 개수가 짝수개인 짝수점들로만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게 홀수점이라 하더라도 홀수점을 시작해서 짝수점들을 거쳐서 이제 홀수점으로 나오게 되면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입구에서 출발해서 열대어를 보고 또 토종 물고기를 구경하고 산호초를 보고 또 펭귄 먹이 주러 갔다가 밥 먹고 상어쇼 보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본전을 뽑았네요. 완전히 뽑았네요. 그렇죠. 네, 입구와 출구는 홀수점으로 하고 다른 곳들은 짝수점으로 해서 동선을 짜면 가능합니다. 야, 그렇구나. 아 근데 이게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뭐 시간이 좀 촉박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가족은 상어를 보고 싶은데 누구는 뭐 나는 펭귄 보고 싶어 이러다 보면 좀 스타일 차이도 있고 동선 짜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입장하자마자 수족관에서부터 이게 푹 빠져서 거기서만 시간 뭐 벌써 한 1시간 보내는 애들도 있고 들어가자마자 펭귄 왔어. 펭귄. 그렇지. 상어쇼. 엄마 상어쇼. 아빠 상어쇼. 계속 이러는 애들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목적이 분명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수학적인, 뭐 논리적인 판단도 중요한데 이게 사실 고려해야 할 조건, 예를 들자면 뭐 만족도 혹은 뭐 체험해 할 수 있는 어떤 전체 시간에 따라 다른 다른 해가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가장 인기 있는 코너를 체험하고 싶은 성향이라면 그런 분들은 이게 또 인기가 있다 보니까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쵸. 그래서 다양한 체험은 포기하고 기다림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동선을 짜야 할 거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수의 어떤 체험을 하고 싶다. 맞습니다. 예,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가치관을 가진 학생이라면 이런 대기 시간이 좀 짧다는 건 사실 또 인기가 조금은 낮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만족도는 좀 낮을 수 있겠지만 다양한 체험을 선택하는 그런 동선을 짜야겠죠. 사실 뭐 이런 활동이 수다학에서 많이 나온 최적화 이론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적화 이론이라는 것은 뭐 의사결정을 할 때 수학적인 모형, 혹은 통계, 혹은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설계된 거라 만족감이 가장 높은 동선을 짜는 그 과정 자체에 사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적절히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 아쿠아리움이라는 이 장소가 정말 규모도 크고요. 동선도 굉장히 길고 볼거리도 너무 많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어느 정도 규모인가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이 만나볼 곳이 놀라지 마십시오. 규모가 무려 전시 수조만 183개. 야, 183개. 183개의 전시 수조를 가지고 있고 전시 그 수조 탱크 용량이 무려 3,500톤. 와, 톤? 3,500톤? 3,500리터도 아니고 와, 3,500톤. 그리고 전시 이 생물이요 무려 4만여 마리라고 합니다. 야. 제가 조사 좀 했죠. 잘하셨어요. 이런 단순한 수치로도 우리 친구들의 수학적 호기심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아까 4만여 마리 이러면 큰 수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고요. 또 3,500톤 하면서 이제 몇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단위 환산도 할 수 있고요. 바꿔보면서. 이렇게 그 기본적인 정보에도 수학이 지금 쫙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에 담아 두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아쿠아리움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속 바다 생물의 아늑한 보금자리, 수조. 특히 아쿠아리움에서는 네모, 부채꼴, 원기둥, 방구 등등 다양한 모양의 수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수조 안에도 수학 원리가 꼭꼭 숨어 있습니다. 우선 이곳 아쿠아리움에서 가장 큰 수조를 먼저 살펴볼게요. 한눈에 다 볼 수조차 없는 이 커다란 수조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무려 200만 리터.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건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오지 않죠? 그래서 수다학이 나섰습니다. 물의 양을 가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200만 리터의 물을 쓰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계산해보는 겁니다. 하루에 물을 200리터씩 사용할 때 200만 리터를 사용하려면 만일이 걸리는데요. 이를 1년, 즉 365일로 나누면 약 27년이 걸린다는 사실. 어때요? 이제 커다란 수조 안에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있는지 어림잡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양의 물을 담아놓은 수조, 어떻게 깨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방탄유리보다 더 단단한 아크릴로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두께만 18cm. 이 두께는 물의 양, 해양생물의 무게처럼 다양한 수치를 확인하고 철저하게 계산한 끝에 결정된 두께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압. 수압은 물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물의 깊이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수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비례 관계.
어떤 비례관계가 있는지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 나섰는데요. 가장 먼저 페트병에 높이가 서로 다른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그 뒤 페트병 가득 물을 채우는데요. 그러면 뚫어놓은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가겠죠. 이때 구멍의 높이, 즉 수심이 깊을수록 물은 더 멀리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심과 수압은 비례라는 사실, 이제 알겠죠? 한편 아쿠아리움에서 빠질 수 없는 귀한 생명체가 있었으니 귀여운 얼굴과 똘망똘망한 눈망울, 보기만 해도 심장이 쿵 할 것 같은 인기 스타 수달입니다. 아우 귀여워라.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수달의 아지트. 이 사육수조에도 수학은 숨어 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인 수달은 사육수조를 만들 때도 필요 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육상은 5.3제곱미터, 수영장은 2.1제곱미터. 그리고 한 마리가 추가될 때마다 필요 면적의 35%씩 늘어나야 하는 건데요. 바로 여기서 돌발 퀴즈 나갑니다. 수달이 사는 사육수조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야, 그냥 너무 이뻐서 네. 아유 이게 수달이구나 이러고 그냥 이뻐서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그냥 네. 결론적으로다가 이제 뭐 쟤네 집이 몇 평인 줄 아냐 지금 이 얘기인데 네, 펭귄이랑 상어 좀 보려고 이렇게 자세히 네. 보고 있었더니 퀴즈를 의도치 않게 자세히 봐버렸네요. 수달 사는 공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일단 수달한테 물어보죠 뭐. 몇 평 사세요? 그럼. 여기는 평당 얼마씩 해요? 그럼. 전세라고? 전세요? 아니 저런 거 아닐까요? 한 발짝을 뛸 때 몇 네. 센치를 뛰어요. 그래서 전체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발짝을 가는지를 아하. 보고 예. 계산하는 거 아닐까? 아하, 수달한테 시키는 거군요. 아저씨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걸어보세요. 몇 발짝 나오나 이러면서. 20걸음 정도 나오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야, 근데 이건 좀 어렵네요, 이게. 예. 32평 정도 아닙니까? 뭐 이런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런 방법을 우리 복리법이라고 해요. 복리법이요? 예, 좀 낯설죠. 이게 고등학교 수학의 수열 단원 배울 때 네네. 이제 배운 개념인데 학부모님들은 사실 조금 익숙한 단어이기도 해요. 은행에서 적금 넣을 때 복리 상품 이런 설명을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이 복리라는 것은 원금의 몇 퍼센트의 이자, 이율을 준다고 했을 때 다음 달에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 이걸 원리 합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시 원금이 되어 그 이자가 다시 계산되는 겁니다. 원금이 점점 커지는구나. 그 복리법에 계산하는 그 방법이 네. 수달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면적을 계산하는데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게요? 네네. 그래서 두 마리가 생활할 때는 이제 한 마리가 생활했을 때 그 면적에 추가로 이제 35%가 더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계산해 주고요. 네네. 또 세 마리가 생활할 때는 네. 두 마리가 생활했던 면적에 또 35%가 더 필요하고. 아, 그렇구나. 예. 이게 계산한 방법이 살짝 우리 친구들에게 좀 어렵겠지만 이거 계산을 공식화하면 네네네. 5.3 네. 곱하기 네. 1.35의 n-1 제곱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조금 어렵다고요. 조금 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네. 5마리일 때 계산을 하면 네네. 자, 그 1.35에서 그 1에 해당하는 것은 그게 원래 면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뒤에 붙은 0.35 35가? 이게 늘어나야 되는 비율. 그렇겠죠. 그리고 네네. 4라는 것은 이제 4마리가 증가한 것. 그것을 그러네요. 4제곱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이제 복리법이라고 하고. 네. 근데 이런 계산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사실 또 단리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 이 단리법은 이제 처음에 빌려준 원금에 대해서만 이 기간의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수달의 생활 필요 면적을 단리법으로 계산을 하면 네. 사실 그 면적은 복리법보다는 좀 작아집니다. 적어집니다. 그렇죠. 네. 네네네. 우리가 그 수학의 확장을 계속 그전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확장을 하다 네. 아쿠아리움에서 수달보다 말고 저기 은행 금리 그러게요. 확장이 되는 거는 진짜 난 진짜 1도 상상 못 했거든요, 야, 진짜. 거의 뭐 수학이 약간 문어발 형식으로. 네, 이렇게 정말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진짜 종잡을 수가 없네요. 네, 아무래도 드넓은 바다에 살던 그런 바다 생물이다 보니까 네. 넓은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무턱대고 수조를 크게 만들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런 넓이를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수학이라고 하는 그런 네. 단리법, 복리법을 적용을 해서 최적의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어릴 때부터 너무 또 이렇게 돈 얘기, 네. 예, 이게 어릴 때부터 하지 말라고 이제 보통 그러는데. 알 건 알아야지 그래도. 아 그래요? 은행 이자 이야기 이런 거 막 해도 됩니까? 네, 당연히 해도 됩니다. 그래요? 네네. 네. 요즘은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구나. 또 이 수달의 필요 넓이를 계산하는 것은 우리 수학에서 뭐 비와 비율, 네. 또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증가될 때마다 네. 넓이가 얼마큼 더 증가되는지 규칙성을 탐구하는 것 이런 것도 사실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쿠아리움 상황을 통해서 수학적인 그런 개념들을 이해시키고 네. 또 관련성을 찾아보고 네네. 이런 과정에서 수학적인 흥미, 호기심 이런 것들이 높아지겠죠. 네. 아 이게 뭐 갈수록 그 문제 수준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어 보이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네. 확장도 점점 지금 넓어지는 것 같고. 네. 근데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그 통로 중간에 이렇게 원 기둥 모양으로 만들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수조 모양이 뭐 사각형도 있고 이렇게 뭐 반구 모양도 있고 그렇죠. 부채꼴도 있고 네, 네,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천장으로 가는 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봐도 진짜.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와 맞아요. 그 바다 속에 있는 느낌도 들고 막. 네. 예. 근데 이런 상상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이거 가다가 이거 갑자기 깨져갖고 물벼락 확 나고 막 이거 상어가 이거 깨고 확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런 생각 많이 해보거든요. 막 맞아요, 펭귄이 맞아요. 탈출해서 막 도망다니고 막. 아쿠아리움 가면 저도 많이 야 이거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상상을 해봤는데 이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의문이 풀렸습니다. 아크릴을 이용해서 그게 이제 가능한 거라고. 예, 아크릴은 사실 강화유리의 보통 6배에서 7배, 최대 17배까지 강한 것도 17배?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 높은 수압을 버텨낼 수 있겠죠. 네. 그래도 만에 하나 우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또 여러 실험과 수학적인 통계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설치한다고 하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생겼습니다. 이게 수압이 물의 깊이에 이제 비례한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바다 수심 진짜 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물고기 걔네들은 그 수압을 계속 버티면서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야 별걸 다 걱정하네요. 필근 씨, 굿 퀘스천.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요? 아주 좋은 호기심입니다. 사실 아쿠아리움에서 우리가 바다로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됐잖아요. 확장. 예, 이런 때 이제 해양 생태 관련 책을 읽어보면 호기심도 해소할 수 있고 또 독서 능력도 올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이제 물음에 지금 살짝 좀 대답을 해드리자면 네네네. 수심이 10m 내려갈 때마다 네. 수압이 평균 1기압씩 증가를 합니다. 예, 네네. 이 원리대로 좀 계산을 해보면 네. 뭐 수심이 깊은 곳 10km 이 해구에 사는 어떤 심해 생물은 무려 1,000기압의 압력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네. 예, 이렇게 이제 높은 수압을 받으며 사는 생물들은 사실은 또 얕은 지역에서 사는 어떤 생물들과는 다른 구조를 갖게 되죠. 뭐 그렇겠죠. 네, 네, 예, 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네. 몸속 빈 공간에 네. 예, 공기 대신 물을 채워 넣는 겁니다. 아.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몸 안에 있는 물과 몸 밖에 있는 물의 압력이 균형을 이뤄서 이 몸체가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와. 아니 오늘은요 수학 선생님이 아니라 무슨 과학 선생님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실험 얘기도 하고 막 우리 자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예, 어우, 신비롭네요. 재밌습니다. 요즘 창의융합, 융합교육 굉장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수학과 과학이 절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쿠아리움처럼 이렇게 수학과 과학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네. 흥미를 유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이 확장이라는 게 네. 이런 것 같습니다. 네네. 폭넓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고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선생님 그 물이 200만 리터가 들어가는 그 수족관이 있다는 게 저는 사실 너무 놀랍거든요. 예, 사실 어마어마하죠. 예, 영상에서처럼 200만 리터를 사용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뭐 어떤 양감, 부피감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게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 교과 과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네. 무게와 들이에서 뭐 이런 거 배워요. 킬로그램, 그램, 네. 리터, 밀리리터 밀리리터. 등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렇게 서로 단위 변환하는 것을 연습하면 좋은데 네네네. 요새 사실 집에서 홈 트레이닝, 홈트라고 하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예, 예. 저는 안 합니다만. 네. 그 2리터 물병 있잖아요. 홈트에서 아령으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네, 봤어요. 예, 예. 네, 운동할 네, 때. 네. 그래서 뭐 1kg이 1리터다 이런 것도 좀 알려주면서 무게감과 리터 뭐 이런 것들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리터 물병 너무 무거워서 못 들겠다. 그러면은 500ml짜리 4개에 나눠 담고 2개만 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오,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무게감을 익혀주는 데는 네. 그런 게 간단하지만 효과적이죠. 야, 이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동선 짜는 거. 네, 물을 네. 자서
뭐 몇 시간 동안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계획을 짜는 거에서부터 이 수족관의 어떤 구조, 수조의 모양,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 해양 생물 스트레스 안 받게 이 규모나 면적을 따지는 것까지도 다 수학이다. 모든 게 수학이었어요. 예. 아, 듣고 보니까 또 더 대단합니다. 진짜. 그렇죠. 예, 근데 뭔가 아직도 한참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참고로 아직 수달밖에 못 만났습니다. 지금 제대로 본 게 수달밖에 없어요. 네, 그럼요. 네. 아직도 수학 이야기가 한참 그렇죠. 남았죠. 네. 우리 필근 씨가 좋아하는 귀여운 펭귄도, 펭귄. 멋진 상어도 나와야지. 아직 모습을 안 드러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 아쿠아리움에서 수학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날새도 모자랄걸요. 그 정도예요? 정도예요. 아직도 이거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와, 어떻게 날새? 이 정도면 야, 몰랐네. 집에 전화해 못 나를 들어간다고? 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내용이 많은데 저희가 뭐 여기서 그냥 끝내면 되겠습니까? 그럼 뭐 그냥 나를 세 보시죠. 아, 야식 시켜놓고. 하지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나를 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메스투어 아쿠아리움 2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야, 진짜 아직도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조금 더 흥미진진한 아쿠아리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